아마 초유의 위기일 거예요. 부동산이 이렇게 죽으면 당연히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중국이 나오고 이런 지금 복잡한 고리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험대에 올라 있다. 중국이 뭐 정치 경제적으로.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지식업 클래스의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 최고의 중국 정세 전문가시죠?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중국에 관련돼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난 3월이었죠. 중국 이제 최대 행사인 이제 양회가 폐막됐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3기 2년 차를 맞이한 이제 시 주석의 1인 체제를 좀 공고했다라는 평가가 조금 지배적인데요. 31년 만에 총리 기자회견을 폐지하는 등 이제 마오쩌둥 시대의 당정 통합 시스템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시진핑식 개혁 행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네, 좋습니까? 사실 양회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게 정치협상회의와 그 전국 인민대표대 두 개를 합쳐서 양회라고 하는 건데, 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냐 하면 올해의 경제라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정부 업무 보고라는 거를 국무원 총리가 이제 공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이 양회가 관심을 받는 건데, 리창 총리의 실질적인 데뷔 무대죠. 이 리창 총리가 올해 내세운 거는 이제 중국 정부의 흐름이겠죠. 올해는 AI 플러스라는 정책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5% 내외의 경제 성장을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1200만 개 이상의 뭐 일자리를 갖겠다. 이제 이런 건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사실은 총리의 무대입니다. 근데 기자회견을 취소시킨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외국 기자들은 누가 만났냐 하면 왕이 외교부장 겸 정치국원이 오히려 만나서 외신 기자들을 상대했단 말이죠. 이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의 정치 체제를 어떻게 보냐 하면 당 총서기와 국무원 총리 체제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당 총서기가 지금 시진핑이고 국무원 총리가 리창이면 시진핑 리창 체제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리창이라는 인물이 없어진 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장저민 리펑, 뭐 장저민 주롱지, 후진타오 원자바오 체제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시진핑도 처음에는 시진핑 리커창 체제 그랬단 말이에요. 국무원은 중국의 중앙정부예요.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 국가에서는 정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워낙 시진핑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기 때문에 그 과거와 같은 그런 영향력을 좀 못 발휘한다. 그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3기 체제야말로 완벽하게 이제 시진핑 1인 체제가 구동이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판단이나 이런 부분을 시진핑이 신이 아닌데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해서 고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데 대한 우려가 지금 있는 겁니다. 네. 시진핑의 그 3기 출범은 중국 역사상 처음 이제 첫 3연임이라고 하더라고요. 2018년도에 뭐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런 독주 체제를 만들고 있는데 국민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그 사실은 공산당이 뭐 독재 국가잖아요.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은 1935년에 권력을 잡고 76년에 사망을 할 때까지 자기가 뭐 1인 천하를 했었고, 그걸 바라본 덩 샤오핑이 이렇게 개인 독재로 가면 안 되겠다, 개인 숭배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씩만 하자. 그래서 제일 먼저 앉힌 사람이 후야오방이라는 분을 앉혔어요. 근데 이분은 또 5년밖에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자오즈양, 조자양이라는 사람이 이제 총서기로 또 앉혔는데, 이 사람은 이제 천안문 사태 때문에 낙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시 상해 서기였던 장저민을 중앙으로 올려서
두 번씩 한 거예요. 장저민 두 번, 그 다음에 호진타오 두 번.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두 번 했으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관례라고 하는 거죠. 10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시진핑이 그러질 않았죠. 그 다음에 하려면 두 번째 할 때 후계자를 지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무위원 안에다 집어넣어 놔야 젊은 사람을 그 다음에 그 권력 승계는 저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걸 안 했고 요번 3기 때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한 번 더 하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진핑이 1953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7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은 78세의 트럼프와 81세의 바이든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이 갖고 따지지 마라. 근데 이제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를 통해서 선택의 기회가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냥 당에서 결정하면 따라야 되는 시스템이니까 실책이라든가 이런 걸 비판하거나 이렇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당원도 9,800만 명이 넘는데 그 일반 사람들은 여기에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당이 이런 흐름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따라가는 이제 이 형태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그 반발을 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당 중심 국가인데다가 일반 인민들, 국민들이 어떤 세력을 결집해서 뭘 한다라는 건 중국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사회 통제의 흐름상. 그러니까 잘하기만 바라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경제가 너무 나빠지고 예전보다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서 균열이 생기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중국 정부는 그걸 통제를 통해서 꽉 옥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불가능해요. 다만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건 여러 가지 현상에서 나타나죠. 작년에 무슨 백지 시위 같은 거 있죠. 그냥 하얀 종이 들고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잘못 처리하면 그런 불만 요인들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중국 지금 지도부가 고민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시주석 같은 경우에는 기념품 판매소에서 굿즈도 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진짜 중국 내부에서의 어떤 시주석에 대한 평판과 인기는 어떤 상황인가요? 원래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죠. 왜냐하면 이 아저씨 같은 이미지, 시다다라고 그래요. 시 아저씨. 뭐 이렇게 그다음에 또 굉장한 그 반부패 운동 이거를 펼치니까 과거에 중국 인민들이 바라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영원히 못 건드리는 최고 권력층의 사람이야. 이런데도 시진핑이 그런 사람들을 부정부패 혐의로 낙마도 시키고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이제 권력이 지나치게 많이 이제 집중이 된 걸로 보여지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감히 거기에 대해서 별 의견을 못 내는 이제 이런 형태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진핑의 이 통치 권위 이거를 받쳐주기 위해서 또 애를 쓰는 또 무리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소위 1인 체제의 어떤 흐름, 범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넓게, 크게, 깊게 가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1인 독주 체제라는 거는 중국의 선택이다. 그렇지만 뭐 경제 위기 조짐이 좀 보이면서 시주석의 어떤 이런 권위에 대한 균열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중국 경제 뭐 보면 부동산 침체라든지 실업 문제도 좀 심각한 것 같고요. 여전히 노령화 리스크도 있고 중국 경제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 이후에 지금까지 고도 성장을 해왔는데 2010년대부터는 더 이상의 고도 성장이 어렵다는 걸 자신들도 인정을 했고 그게 이제 호진타오 원자바오 시절입니다. 그래서 중속 성장 시대에 들어왔다라고 그때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 7% 지키기, 6% 지키기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다 요즘은 이제 5% 지키기를 하는데 이 5% 지키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중국이 2050년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 그럼 이제 역산을 해보니까
1년에 한 5%씩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의 개념을 보면 보통 이제 GDP 1% 성장에 일자리가 250만 개 정도 창출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지금 작년에 대졸자가 1158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또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적어도 5%는 해야 1250만 개잖아요, 일자리가. 그래야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딱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돼야 큰 그림 그려놓은 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미중 전략 경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미국의 압박을 받으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또 수출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뭐 말씀하신 이제 노령화 문제, 출산율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태어났고, 저의 엄마 아버지가 있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노동력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고령화돼서 자연적인 수명도 늘어났잖아요. 나 혼자서 부모 둘 조부까지 4명을 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사회학에서 1, 2, 4 구조라고 합니다. 1, 2, 4 구조. 그럼 결국은 이 노동력의 한계가 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인데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AI 시대에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꼭 고용을 많이 해야 뭐 성장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중국 같은 거대 국가가 고용이 없는 성장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문제가 봉착해 있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보고 저 시골에 가가지고 소비재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겠어요? 안 만드는 거죠. 그럼 취업을 안 하는 겁니다. 고급 인력이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탕핑족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바닥에 쫙 엎드리고 앉아가지고 안 하는 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걸려 있는데 실업이나 이런 걸 해결하려면 이게 또 맴맴 돌아가고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으로 갑니다. 중국은 부동산 개발 모델로 경제 발전을 충당했던 국가예요. 부동산은 중국 경제에서 25%, 30%를 차지한다. 중국은 분양을 어떻게 하냐면 껍데기만 해서 분양을 하고 내장은 전부 이제 소비자들이 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가전제품, 카페트도 해야 되고 책상, 가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 계산을 해보면 취업자의 40%를 이 부동산 관련해서 소화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이렇게 죽으면 당연히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금융위기로 가는 그 흐름에 딱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헝다 사태가 뭐 어쩌고저쩌고 벌써 3년 됐습니다. 근데 망하지도 않아요. 미국이 왜? 그것도 지금 몇 년 전에 디폴트 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요새 완커라고 이 기업도 위험하다. 지금 다 이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걸 모를 리는 없잖아요. 정책은 엄청나게 펼칩니다. 대출도 굉장히 완화해줬고 LPR 금리도 떨어뜨리고 지준율도 떨어뜨리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뭐에 빠졌냐면 유동성 함정에 빠진 거예요. 돈이 좀 도는데 그걸 좀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돈이 생기면 저축을 해요. 그러니까 저축률이 막 50%에 육박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 고리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경제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 이 자체 때문에 중국 경제가 붕괴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회복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선 이 질질 이렇게 끌고 있으면 국제사회에다가 아니 뭐 중국이 경제를 제대로 하는 거야 저거? 저기다 믿고 맡겨서 투자할 수 있겠어? 이런 이제 그 투자 심리까지 얼어붙게 되고, 아 여기서는 못 있겠다 일단 나가자. 그래서 이제 탈중국이 나오고 이런 지금 복잡한 고리에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중국 정부가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음 달에 열릴 삼중전회 때 약간 완화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서방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미 뭐 일본의 장기 불황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간에는 10년 뒤부터는 뭐 2% 성장률밖에 못할 거다. 뭐 이런 예측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일본식 장기 불황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일본은 사실 장기 불황에 빠졌을 때 이미 국민 소득이 2만 불이 넘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 중 하나였어요. 근데 중국은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꽃도 피지도 못하고 불황에 빠지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데,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에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네. 아주 탄탄한 제조업 기초를 갖고 있었고,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하면서 WTO 체제의 최대 수혜국이에요. 지금 그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의 약 40%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중국과의 디커플링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공급망에서 새로 중국을 배제하고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지금 해오는 거는 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디리스킹 하자,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과정을 어쨌든 조정 작업을 거쳐서 리커플링 하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다시 교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중국이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저성장의 그 흐름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많은 국가들이 그랬죠. 아시아에서도 필리핀이 최고 잘 나가는 국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를 못 넘어가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미들 인컴 트라이브라고 그러는 게 중진국 함정. 그러니까 중진국을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 지금 딱 중국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대량의 인구와 뭐 자본에 대한 투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끌어냈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술, 관리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래야 그걸 탁 넘어서는 거거든요.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이걸 넘어선 국가가 한국과 대만 케이스만 이 소위 중진국 함정을 넘어선 거예요. 근데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는 자신이 압니다. 그래서 계속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스스로.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나락으로 갈 수도 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잘 관리하면, 왜냐하면 40%의 글로벌 밸류 체인을 차지하고 있고 상당 부분 중국이 역할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제 규범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런 걸 조금 맞춰가면 그래도 좀 이 어떤 회복에 반등의 기미가 있는데, 지금같이 계속 사회주의성을 강조하고 공동부유 막 이러면서 그거를 강제적 방법으로 자꾸 하고, 그럼으로써 투자자들의 심리를 약화시키고 해외에 저 정부는 못 믿겠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사실은 내부 동력을 가지고 계속 발전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중국 경제가 어렵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중국의 어떤 중진국 함정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돼서 한 번 더 점프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진짜 함정에 빠져서 뭐 좀 더 어렵게 될 건지, 뭐 미래는 모르지만 네. 어떻게 좀 보실까요? 중국이 1949년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를 만들었고, 78년까지 마오쩌둥의 그 소위 사회주의 노선에 경도돼서 탄력성을 갖지 못했고, 시장 성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그 거부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싹 바꿔놓은 겁니다. 개혁 개방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특히 개방이라는 말은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짜놓은 국제 질서에 들어가겠다는 선언이에요, 사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일부는 개혁을 하겠다. 주로 경제 부분입니다. 사회주의는 건드리면 안 되니까. 지금 40여 년을 해서 오늘날 뭐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국이 기로에 있는 거죠. 시진핑도 신시대라는 말을 갖다 썼어요. 덩샤오핑의 발전 모델이 좋은데 그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나를 믿고 따라라. 그런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로는 별로 긍정적이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은 그럴 역량이 있다. 정책적으로만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왜냐하면 과학기술 이런 것도 배터리라든가 뭐 양자 컴퓨터, 얼마 전에 왜 또 달에도 또 뒤에 또 네, 착륙시키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우주정거장을 운영하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 과학 기초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만 잘 맞아서 가면 반등의 기회는 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회주의성을 강조하고 공산당 정권 유지에 지나치게 경색된 국면을 가지고 가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계적 국가가 되게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대목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야 된다. 혹시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좀 이제 좀 유익 있게 보면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지 아니면 좀 더 심각해질지 이런 거를 조금 볼 수 있는 사실은 방법이 이제 있을까요? 중국에 관한 정보가 굉장히 범람을 하죠. 중국이라는 데가 워낙 크고 넓고 온갖 분야에서 다 다릅니다. 상황이. 중국은 끝났다고 다 나올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더 오히려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일률적으로 중국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투자자분들은 더 잘하시니까 귀동량보다는 자료를 많이 봐라.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택을 하자.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 선택해서 해결될 거면 하면 되죠. 선택을 할 수 없으면 설득이라도 하자. 사실 한중관계는 이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한반도에서 대중국 견제로 이어질 거다.